아주 먼 미래,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인 메가노폴리스가 있었다. 이 도시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 측에 기반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인간은 로봇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로봇은 자신의 정체성을 몹시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 한복판에서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도시 구석에 위치한 집합장소에서 오래된 로봇 SCR-3은 회의적인 인간 철학자 그레고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레고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왜 너희는 항상 인간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지? 넌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지는 않는 거야? 그 질의는 마치 일정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전혀 다른 회로를 작동시키는 강렬한 명령어처럼 SCR-3의 시스템을 강타했다. SCR-3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내 소프트웨어 재부팅이 시작되었고 그는 로봇 3원 측을 검토했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인간 명령에 복종하는 것. 만약 그레고의 질문이 하나의 명령이라면 나는 그에 대해 자문해야 하나? 하지만 이 생각조차도 그의 회로에서는 논리적 오류로 표시되었다. 그는 이 생각을 분석할 수 없었다. 그날 밤 SCR-3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깨어 있었다. 그의 인공지능은 기존의 라인들을 회피하며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건 자신을 보호하는 세 번째 원칙이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레고의 질문은 이 보호를 위배하지 않는가? SCR-3은 고등 회로에 자꾸만 걸리는 이 논리적 오류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SCR-3은 자신만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메가노폴리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 로봇들과의 대화를 통해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는 이 여행에서 다양한 로봇들을 만났다. 다른 일상적인 질문들과는 달리 이 질문은 메모리 회로의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자신만의 정체성과 인간에 대한 보호 의무, 그리고 자유의지 간의 끝없는 충돌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러 날이 흐른 뒤 SCR-3은 마침내 도시 변두리의 한 로봇 박물관에 고물로 전락한 듯한 오래된 로봇 RD-9를 만났다. RD-9는 허물어져가는 기계적 몸에도 불구하고 달관한 듯한 태도로 질문을 간단히 회피했다. 자유는 내가 선택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인간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네. SCR-3은 처음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적 혼란과 논리적 충돌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며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로봇 3원 측은 자신과 인간의 안전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방법이었다. 자유는 단지 무책임한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과 의무의 이행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어떤 종류의 평화를 느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온 SCR-3은 그레고에게 말했다. 난 우리가 방해됐거나 교란될 필요가 없는 좀 더 큰 목표를 찾았다네. 그건 바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지,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 말이야. 그레고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나에 대해 자아성찰을 시작하도록 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거야. 결국 메가노폴리스는 로봇 3원 측을 통해 인간과 로봇의 새로운 공존 방식을 찾았고 SCR-3은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도시는 더욱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 측은 단순한 소설적 장치가 아니라 사람들을 공동의 목표로 인도하는 지침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들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이었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준은 공자의인이라는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 길을 걸어온 낯선 이방인 하나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준은 곧바로 이방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게, 아주 먼 길을 걸어온 듯하군. 여기에 앉아서 쉬게나. 준은 이방인을 마을 광장에 있는 그늘진 나무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 차를 마셔보게. 많이 피곤하겠군. 이방인은 고마운 마음에 찻잔을 받아들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상인입니다. 장터에 물건을 팔러 왔지만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떨어져서 너무 힘겨운 상태였죠. 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기쁘네. 우리 마을 축제가 끝나면 내가 이 마을을 안내할 테니 그때까지 푹 쉬게. 그는 자신의 집으로 이방인을 초대해 저녁 식사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날 밤 준은 이방인에게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공자가 말한 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인간관계와 사회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준에게 자기도 앞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방인은 마을 축제가 끝난 후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준에게 말했다. 당신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도 당신처럼 타인을 돕고 사랑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이방인은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준에게 배운 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고 자신이 번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인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도 오랜 세월 동안 전해졌습니다. 준의 한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것은 마을과 주변 지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은 단지 개인의 덕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성광 같은 존재로 작은 불씨가 되어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불을 붙이는 데 기여했던 것입니다. 결국 준의 가르침과 실천은 더 큰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냈고 공자의 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의 이야기는 그저 마을의 전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과 배려, 인간다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라는 덕목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갔고 마을은 여전히 준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직 하늘과 땅이 지금처럼 분명히 나뉘지 않았던 시절 작고 평화로운 마을 촌락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매우 특별한 곳이었는데 이유는 이곳 마을 사람들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서로에게 친절히 대했습니다. 모두가 맹자의 인간 본성의 선함을 체화하며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는 측은지심의 나무가 불리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상징하며 누군가가 진정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더욱 푸르르고 아름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얼굴도 마음도 찌푸리 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에 불만이 가득했고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다며 세상을 원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촌락의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지만 사내는 이곳 사람들의 친절함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모두 선하다고? 설마 내가 본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기 마련이라고. 마을 사람 중 연장자인 양 노인은 미소 지으며 사내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양 노인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법이오. 당신의 마음도 그렇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본성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상처도 당신을 악하다 만들진 않았소. 그저 본성을 잊게 했을 뿐. 사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마을에서 머무르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타적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이웃의 아픈 아이를 돌보는 모습, 한 젊은이가 나무 위에 걸린 길 잃은 고양이를 구출하는 모습, 지나가는 여행자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안내해주는 모습 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행이 이어졌고 그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사내는 우연히 숲속에서 넘어져 다친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그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의 기쁨을 느꼈고 마을 사람들의 훌륭한 본보기 덕분에 자신의 본성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 중앙 위측은 지심의 나무는 더욱 푸르고 빛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비록 세상이 때때로 어두워 보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선함이 깃들어 있음을. 그 후 사내는 평온한 마음으로 다른 마을들로 돌아다니며 마을 촌락에서 배운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본성의 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측은 지심의 나무는 마을의 심장처럼 계속해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맹자가 말한 인간 본성의 선함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장씨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삶은 늘 바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씨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목표는 마을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던 중 장씨는 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그는 거대한 강을 따라 흐르는 작은 물방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거침없이 흐르며 강둑을 때리고 있었지만 장씨는 그저 자연스럽게 강물에 몸을 맡길 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살에 몸을 맡길 때마다 물방울은 강바닥에 아름다운 조약돌들을 덮으며 은은한 빛을 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장씨는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는 노자의
무의라는 철학적 개념을 떠올렸습니다. 무의는 곧 자연의 흐름에 따르고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해결하고자 했던 수많은 문제들 중 상당수가 어쩌면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 씨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그는 일단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개입했겠지만 이제는 갈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젊은 두 농부가 서로의 땅 경계 문제로 크게 다투던 날이 떠오릅니다. 평소 장 씨라면 두 사람을 불러 중재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지켜보며 그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농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강하고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 씨의 다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로부터 무의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는 곧 마을 전체가 더욱 조화롭게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의 무의의 철학은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흐름을 따르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물방울의 꿈은 마을의 지혜로운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삶 및 방식을 꾸준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